안녕하세요. 점잖게 앉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까 하다가 저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그 원고를 보시고 여기 21장 정도로 압축한 내용을 가지고 언제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빨리 끝나야 다 돌아가시죠. 부지런히 해서 5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되려나 모르겠지만 오늘이 6차 학술대회인데 제가 6차 자리 좀 나오는 걸 썼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리하려고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선치료라는 책만 핵심을 요약할까 하다가 그거 갖고 좀 부족하겠다 싶고 제가 그 전에 봤던 책들이나 또는 워크샵에서 직접 공부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좀 드려야 워크샵에 참여 못했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잠깐 있으면서 데이비드한테 아미타 트러스트의 메일링 리스트를 가입한 다음에 이분한테 메일이 오는 바람에 연락이 돼서 한국에 올 수 있느냐 하니까는 차비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오겠다 조건이 3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셔다가 정말로 서로 돈 문제에 대한 얘기 없이 이렇게 모시게 된 게 금년에 4년차 연속 모셨습니다. 만약 첫 해에 와서 별로 재미없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이렇게 끝냈을 텐데 2년이 되다 보니까 4년차가 됐고 금년에 이제 선치료 국제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또 같이 열면서 불교 상담, 한국 불교 상담학회 회장님이나 이쪽에 경주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돼서 보다 더 전국적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은 선치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선치료가 왜 이렇게 돼 있나는 것을 제 입장에서 본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들이 보면은 또 전혀 다른 입장을 볼 수 있지만은 앞에 박철수 선생님이나 홍영희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과도 겹치면서 불교학자인데 제가 그래도 불교학을 전공했고 불교 명상을 또 전공한 사람으로서 선치료가 이렇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나중에 안양희 선생님이 또 지적하시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분이 데이비드 브레저라고 하는 지금 금년 67세인가요? 이분이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한 이해와 이것을 치료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응용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소중한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에서 소개를 드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교와 심리치료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오래된 것은 스즈키 다이세츠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에리 프롬이나 카렌 호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1950년대에 멕시코에서 선과 정신치료,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학회를 하면서 그것이 책으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그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최근에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지만 정신역동, 인지행동치료, 엠본주의, 그 다음에 제4세력이라고 하는 자아처벌 심리학과 불교는 계속 접목하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불교의 교리나 또는 이론이나 명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냐면은 서양 심리학에서 뭔가 불교의 수행법이나 이 명상 또는 교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갖다 쓰거든요. 도움 안 되면은 별로 안 쓰겠죠. 그리고 가장 심리학적인 종교가 불교이고 불교만큼 심리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아무 관계없이 불교는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이미 열려져 있고 부처님도 당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을 먼저 들어보고 나서 이해가 되고 확인이 되면 그때 내 제자가 돼도 좋다. 뭐 안 돼도 좋지만은 되고 안 되고는 네 사정이고 나는 너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법을 펴셨기 때문에 이 불교가 서양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굉장히 아마 편안한 입장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역동에 대한 것은 최근에 이제 붓다의 심리학으로 번역된 마크 앱슈타인이나 샤프론이나 그 다음에 뭐 융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잘 아시다시피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을 MBSR이랑 프로그램이나 MBCT나 DBT나 또는 액트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치료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로 많이 보이고 있고, 인지행동 치료의 제3 흐름과 함께 인본주의는 제가 볼 때는 인본주의 심리치료의 가장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데이비 브레이저라고 생각을 하고, 비욘드 칼 로저스를 93년도에 편집하면서부터 칼 로저스를 넘어서고 있는 입장으로서의 불교적 상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하고서 고민하면서 공부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치료의 입장에서 물론 여기에 칼 로저스가 불교하고 만났다는 것은 별로 안 보이는데 프리츠 펄스나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는 아브라함 마슬로우 같은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서 접하고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아수월 심리학은 이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은 좀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불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지만, 역시 불교하고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최초의 불교와 심리학을 관련된 논문을 쓴 분들은 대부분 이 자아수월 심리학 저널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도에 창간된 이 저널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지만, 이런 이 여러 가지 심리학의 제1, 제2, 제3, 제4 세력까지 불교와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것은 불교가 그만큼 원천이 많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치로는 이 데이비 브레이저 박사가 불교와 심리학을 40여 년간, 40년도 더 되네요. 20대 초반부터 시작했다니까 그건 50년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정립하고 있는 응용 불교 심리치료다. 저는 이 응용 불교 심리치료라는 말을 이분이 쓰거든요. 어플라이드 부디스트 사이코세라피다. 그래서 어플라이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불교를 그냥 갖다가 심리치료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대로 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심리학자들이나 불교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불교를 이해해서 쓸 때 나는 불교는 잘 모르지만 나는 이런 시각에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불교학자로서 또는 불교 전공자로서 충분히 그렇게 쓰십시오 하고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불교는 이렇다라고 쓰면은 아니 불교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이렇게 반감이 올라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불교나 선이나 불교 심리학 전공자들이 불교를 이해해서 쓸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불교 공부를 독학으로 했지만은 그 다음에 많은 스승들을 통해서 했지만은 불교를 상당히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자기가 안 하죠.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보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데이비 브레이저 박사가 20대 초반에 선 체험을 합니다. 이거는 선치료라는 책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자기가 이 조동종 계통의 선사 앞에 앉아가지고 할 말, 보고할 말 없냐고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제자가 스승한테 가면 뭘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 가서 만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또는 사실 스승 앞에 가서 뭘 얘기를 하려면 뭘 준비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든지 뭘 열심히 책을 보든지. 가만히 있다가 너무 당황해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새들이 노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앉아있던 스승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선사들이 하는 성문답이죠.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때 큰 체험을 했다, 자기가. 그런 어떤, 물론 그 이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대한 이치나 고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어제 책을 읽었어요. 우리 안영규 선생님 질문을 보고서 이 뉴 부디즘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걸 다 보지 못하고 앞에를 보니까 이분이 그 선체험을 한 다음에 참동계를 보고서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동계가 뭔가, 저는 주역의 참동계인 줄 알고 봤더니 무식한 선에 대한 이해로 속도 희천이라고 하는 육조 해뉨의 손자 정도 되는 이분의 쓴 참동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함가하고 참동계 두 개를 쓰셨더라고요. 짧은 글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래는 데이비 브레이저는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The ideal comes to actual like a box wall with
이 진리 여기까지만 딱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함께 간다. 박스가 상자가 뚜껑과 같이 가듯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찾아봤더니 이 번역이 더 쉽게 와닿더라고요. 이건 위키피디아에 나온 번역인데 일상적인 삶은 절대적인 삶과 이게 딱 맞는다 이런 뜻이고 마치 상자가 있으면 상자가 우리가 상자는 필요한데 뚜껑은 사실 필요하지 않잖아요. 직접 상자 자체를 덮어주는 역할만 하지. 그러니까 상자 자체가 이 진리고 뚜껑은 이제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읽고서 이분이 느낀 것은 패션과 엔라이트먼트, 우리말로 하면은 불교적으로 하면은 번뇌와 고리입니다. 번뇌와 고리가 하나다. 번뇌 즉 고리라는 것을 자기는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20대 초반이에요. 이분은 전생에 불교를 이미 공부했는지 뭘 공부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입장이 이게 이 선치료에 바닥에 쭉 깔려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 그 자료는 없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이 파워포인트 강사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자료, 이 내용을 보고서 아 이런 입장이 서 있었구나 하고서 단추를 풀으니까 쭉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브레저 박사는 여러분들에게서 불교와 그 테라바다의 사마타나 티베트 불교의 이제 그 족첸이나 뭐 초간 트럼파 영국에 있을 때 만나가지고 직접 가르치는 분, 로저스한테도 직접 뭐 심리치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분은 심리학에 굉장히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당신은 그 개인 교육 분석을 받았냐고 하니까 교육 분석은 안 받았는데 심리학 쪽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쪽에서 많이 뭔가 작업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중요한 분이 기쇼 사이코라고 이분이 정토 진종에서 불교 상담을 이제 이론화시킨 그런 대가입니다. 이분과 만나서 정토 진종의 정토종과 관련된 정토 사상과 관련된 것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양한 불교 전통의 사상과 수행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불교에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선불교와 정토 사상이다. 그래서 아미타 추루스트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책을 선치료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도 저는 제가 질문을 직접 했습니다. 왜 당신 선치료라고 책을 이름을 붙였냐. 뒤에는 부디스트 사이코 세라피 또는 부디스트 사이콜로지라고 해놓고 했더니 선이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 이게 매력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저자한테 별로 고난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러빙 카인드니스를 번역하고 출판사에서 책 제목 달 때 갑자기 붓다의 러브레터라고 해서 제목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게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실패했어요. 많이 안 팔렸어요. 러브레터라고 보니까 이게 무슨 연애하는 뭐 그런 건가 해서 차라리 자해명상이라고 딱 달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성공했어요. 젠세라피로 한국에까지 오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상담으로 인간 중심 접근과 심리학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선치료는 중간중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불교의 인간관과 세계관이니까 칸치료적 접근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아에 입각한 심리치료다. 근데 이 무아에 입각한 심리치료를 말하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또 마크 앱스타인입니다. 그분이 Thought Without Think라는 책을 찍고 몇 년 전에 사이코세라피 Without Self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걸 읽으려면 이 에고가 자꾸 화가 일어나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을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잭 잉글러라는 사람이 자아추월적인 어떤 입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아 또 노바디가 되기 위해서는 썸바디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서양의 상담, 아까 그 김경일 선생님이 인용한 그 부분에서 뭐 소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만 남는 그 단계, 7단계 15도의 그 단계까지만 심리치료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무아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교 내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미 나오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무아적인 심리치료가 가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불교가 제대로 치료적인 장면을 쓰여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앱스타인입니다.
냅슈타인 글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깊은 또 다른 치료적인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무아에 입각한 심리치료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무아 사상에 입각해서 인간 본성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말이 불성이다. 그래서 이 불성이나 열애장은 무아를 토대로 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어떤 아의 개념을 끌어낸 것이지 무아를 완전히 버리고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 열애장 사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런 불성을 지닌 인간의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 나중에 나오지만 자성, 청정심, 객진, 번뇌임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조건성을 이해하고 실제를 파악하여. 이 실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리얼리티라는 말인데 불교적으로 말하면 야타, 무타 이렇게 씁니다. 여실이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여실은 우리가 뭐 붓다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생으로서의 여실한 모습. 야타부타 뒤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실제 하는 그 내용은 오온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된다. 오온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무상고 무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이제 지혜가 되는데, 그래서 실제를 파악하여 범부인 자신 속에서 자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 선치료다. 범부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선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내와 보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자기 내면에 있는 불성을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번뇌를 가지고 있는 중생인체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나중에 이 얘기 영어로 통역해가지고 데이비드한테 보내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해한 입장이니까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이 코멘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심리치료 자체가 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이거는 치료하는 분들이 이 말 들으면 또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하는 심리치료입니다. 내담자에게 드러나는 그대로의 도에 순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내담자 중심 치료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기술적인 면보다는 인격을 형성하는 오랜 견습 과정을 거친 뒤에 심리치료자가 될 수 있다. 기법보다는 치료자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숙련된 치료자가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한다. 이게 몰입하면서 이것을 이제 데이비슨 워크숍을 하면서는 컨텐츠와 프로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담자의 말을 컨텐츠를 완전히 몰입해서 이해하면서도 상당의 프로세스를 놓치지 않는 그 과정이라고.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사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훈련을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훈련하는 것이 아마 선치료적인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터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길은 선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근데 이게 선의 방식인가요? 이것이 데이빗 브레이저 박사가 이해하는 선의 방식이고 심리치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선의 방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선사상에서 선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당신이 이해하는 선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듣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나는 선의 방식 그렇게 이해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치료자의 과제는 사람들 속에, 내담자 속에서 가장 나쁜 면이 아닌 좋은 면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쁜 면은 쉽게 드러나죠. 근데 저 나쁜 면이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화두처럼 던지면서 좋은 면을 발견하는 뜻이고, 치료자가 사람의 깊은 심령과 얕은 표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되어야 한다. 거울이 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또 아니죠. 거울은 자기를 비추지 못합니다. 그죠? 거울은 자기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자는 근데 자기를 보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보고 있지 않으면 이 거울이 혼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색깔대로 내담자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내가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면 치료자는 거울로서의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보는 그 작업을 치료 상황에서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이게 아마 쉬운 일은 아니고 이게 이제 아마 수행과 연관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내부를 보이는 것이고 최상의 치료는 비움의 치료입니다. 이게 선치료 343쪽에 나온 얘기고, 치료자는 거울이다. 이 얘기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거울에서 자꾸 썼더니, 거울이라는 말은 누가 선에서는 썼습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죠. 신수 스님이 명경대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마조 스님 문화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벽돌을 갈면서 방해하면서
벽돌 가서 뭐 쓰려고 그러냐니까 그 벽돌 가서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벽돌이 거울이 됩니까? 간다고 그러니까 너 앉아있다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 듣고 깨침을 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에 대한 이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것이 결국은 선적인 내용 안에서 이게 가져왔는데 어디서 가져왔다는 말을 안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담자의 삶을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치료자의 자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울은 개인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상담자로서의 자기 관심사라는 거예요. 내담자 스스로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해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자가 내담자와 만났을 때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되 내담자의 흐름을 계속 비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상담자의 어떤 모습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양심리학과의 차이는 이 10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뭐 번호와 점수의 얘기도 하고 이 내용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강의를 워크숍을 할 때 강의를 들어야만 이해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핵심은 고귀한 인격과 영적 오염의 극복의 문제나 또는 공함의 주장, 우리가 무와 공이라는 것의 주장, 그 다음에 공안과 영적인 성수, 그 다음에 칠각지의 강조, 그 다음에 조건화, 인과율이 아닌 조건화다. 우리의 고통은 조건화되어 있는 거지 인과적으로 이게 묶여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과율과 조건화의 차이는 인과율은 숙명론적인 것으로 우리의 과거역을 해석하는 쪽이 강하고 조건화는 이 플렉시블하게 아주 유연하게 지금의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건화에 대한 것은 나중에 나오면 팔리 아비담마에서 나오는 24가지 조건을 18가지로 딱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보다는 해방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다. 수능은 이게 이제 서양의 심리치료가 하는 대부분의 심리치료에서 하는 공감인데 공감을 충분히 해주는데 수능하지 않습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계속 추적하게 해줍니다. 이게 제가 느낀 이 선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서 이것이구나 하고서 스스로 깨달아요. 이건 상담 상황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상담 상황에서는 힌트를 주다가 끝나놓고 나서 내담자가 안에서 계속 작업을 혼자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회계에 와서 해결이 됐다더니 또 자기 내면에서의 정화 과정을 자기 스스로가 실제를 발견하면서 겪는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추구하지 내담자를 쉽게 공감해주면 내담자가 의존적으로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의존적으로 이 상담을 진행시키지 않고 내담자가 스스로가 자기 삶을 발견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적 접근, 그 다음에 온전함. 이 온전함이 불성에 대한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으로서의 이타심을 또 강조하고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남을 도와주려고 이타심을 강조하는 것이 불교심리 치료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중요한 상담자의 핵심적인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핵심, 20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은 원고에 보면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내담자와 관계의 문제에서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붓다의 현존을 알아차리는가. 이 말이 내담자가 끊임없이 해대는 자기 고통의 문제, 호소의 문제 속에서 내담자 자신도 원래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상담자로서 그것을 파악하면서 듣고 있는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 자신의 갈망의 깊이, 여기 제가 갈망이라고 했지만 번뇌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번뇌는 나중에 사성계에서 보듯이 이 번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양쪽 다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망의 깊이를 알 수 없으면 알고 있는가. 상담자로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패션, 이 갈망, 욕구가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밑도 끝도 없이 올라온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이제 역전이가 일어나겠죠. 내담자에게 또 다른 자기의 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자기가 보는 방식으로 내담자를 뭔가 조절하려거나 또는 불필요한 간섭을 해서 내담자가 실제를 발견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가 하나는 자성청정심의 입장을 내담자가 쏟아놓는 문제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객진번뇌로서 내 안에도 올라오는 번뇌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내담자와 상담자 양쪽을 다 보면서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문제, 내담자에게서 일어나는 문제, 양쪽 다 문제도 보면서 그 본성으로서의 이 청정함을
파악하면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필요하고 봅니다. 그것을 붓다 패러다임과 범부 패러다임이 이게 겹쳐 있는 부분. 이게 이 부분은 이거는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한참 하면서 자기가 범부에 빠졌다가 아 내가 그래도 원래 부처지 저 사람도 부처지 이거 자각을 계속 하면서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불성과 조건화를 통한 선치료의 핵심적인 두 가지 원리를 동시에 이 질문으로서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인 내담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붓다인 상담자에게 왜 이런 욕망이 일어날까? 이게 치료 과정에서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일어날 때 욕망도 아직 제어 못했는데 내가 치료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욕망이 일어났네? 재미있네? 내담자에게도 그렇고 자기한테도 그래라는 얘기예요. 화두를 삼을 때 이 치료가 얼마나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로움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가. 근데 이걸 화두를 삼을 정도로 공부를 하려면 평소에 많이 해놔야겠죠. 그래서 선치료 과정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화두이자 실제를 찾는 겁니다. 근데 부처인 이게 선에서 원래 부처다라고 하는 걸 다 대신심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이 모양이 꼴이지? 해가지고 대분심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화두를 돌리고 대의심을 의단 동무되게 이 화두선을 찾아가는 방법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치료가 불교 심리치료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선치료다 하는 것을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뭐 선 안에 이분이 쓰는 선은 많은 불교적인 요소들을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처럼 초기 불교 공부한 사람은 초기 불교의 틀에 묶여 있고 대승불교 한 사람은 중간한 사람은 중간의 틀에 묶여 있고 성불교 한 사람은 성불교의 틀에 묶여 있지 않고 이분은 그래서 지금 내가 치료하고 내 문제를 보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입장이 이게 바로 응용, 어플라이드 된 부디스트 사이코세라피, 사이콜로지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죠. 전통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전통이 1700년 자라난 전통이 우리를 깊게 붙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한 전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추구해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저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좀 헷갈리는 면이 있지만은 근데 그 튀는 방향이 자기 나름대로의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연기와 조건론을 가지고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3연기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 이 조건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조건은 탐진치고 문제 해결은 무탐무지 무치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은 아비담마하고 똑같은 입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미혹에 빠져 있다. 미혹이 이게 오온에서의 식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식은 미혹에 빠진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주로 한다. 자동적인 행동들을 주로 한다. 이 심리 인지행동식에서 말하는 주로 자동 장치처럼 우리는 행동을 하고 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적인 통찰을 갖고 있지 않다는 초기 불교의 가정을 연기의 원리에서 찾고 미혹에 빠져 있다는 말이 무명이고 거기에 충동을 일으켜서 그다음 매혹 나중에 이제 오온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상은 매혹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뭔가 이끌려 있는 상태, 뭔가 이렇게 매혹돼 가지고 도취된 상태. 그다음에 무의식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하고 12연기 전체가 제풀리에서 일어나는 망념의 순환적인 유형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12연기의 순간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기를 이해할 때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사 오비고네까지 쭉 외우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내 삶에서 딱 적용시키면은 이게 잘 이게 아무가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그래서 남방에서도 마하시 사회로도 12연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명이 끊어져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명이 안 끊어진 데이빗 박사가 나름대로 12연기를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해서 치료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하나의 관점이지만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이분이 말하는 심리치료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플래시보 효과라도 좋다. 효과가 있으면 치료가 일어나면 이게 심리치료의 목적이지 효과가 안 일어나는 것은 뭐 부처님 말씀을 84,000번을 다 돌려도 효과가 안 일어나면 그게 무슨 진짜 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레디칼한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게 내가 치료자로서의 목적이지 내가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불교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이분한테는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접근하고, 그래서 접근은 다양하다고 얘기하고 모든 치료 방법에 서양의 치료 방법과 이 조건론을 가지고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세 가지만 써놨고 지금 책 안에는 18가지 우리가 자료집에 워크샵 자료집에 있던 걸 쭉 써놨으니까 근원관계, 그 다음에 대상관계, 지배관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건화의 종류와 서양의 심리치료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심리치료와 결합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대상관계를 타자 중심 접근과 이제 연결시켜서 브레이즈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서양의 대상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서양의 대상관계를 잘 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지만 주로 서양의 대상관계가 중심 역동해서 어렸을 적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넓고 대상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오온에서 색이라고 보고 색은 내 몸의 색도 되고 타자들, 중요한 타자들, 내가 마음이 이끌려서 숭배하는 대상들. 숭배를 거꾸로 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대상도 이 색에 해당합니다. 그런 존재들. 제가 같이 석굴암에 가서 부처님께 절했더니 아주 훌륭한 눈바라고 부처님. 우리 부처님을 색으로, 근데 이 말은 금강경에 나오는 말과 같아요. 약이 색계나 이음성구와 할 때 이 색입니다. 붓다의 이미지는 색이잖아요. 물질이고 모양이고 형태인데 우리는 석굴암 부처님을 보면서 감흥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이 매혹됨이 있어서 그래요. 불교도가 아니면은 부처님을 봐도 아무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그냥 이제 십자를 보이지만 그걸 보는 기독교인들은 아 저게 나를 구원해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부활했던 그 표시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혹되는 대상이 달라짐으로써 대상에 대한 관계들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로 타자 중심 접근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실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타자 중심 접근을 하는 거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삶의 실제들, 내가 아직 파악 못했던 실제들을 타자 중심 접근으로 이제 파악해 나간다. 심리치료의 구조를 이렇게 봅니다. 가치관, 세계관, 패러다임, 우에 심리학적 이론이 있고 그 위에 기법들이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 토대가. 그래서 자기는 불교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을 토대로 한 불교적 심리치료의 이론을 만들고 그 위에 방법들은 서양의 것들을 마음대로 갖다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서양 사람이니까 서양의 세계관을 위해서 불교적인 방법들을 쓸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것이 인생동 치료 제3 흐름에서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을 갖다가 서양의 이 가치관에다가 마인드풀니스를 딱 올려놓은 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효과는 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보는 시각이나 세계를 보는 시각, 존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은 못 벗어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뭐 그거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뉴 부디즘을 보니까 화이트 부디즘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양에 전해진 불교들은 백인들의 불교인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부처님이 극복하려고 했던 카스트 제도를 또 만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백인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불교를 만들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IMS를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 뭐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루에 30불, 50불 정도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돈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없어 수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충산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젠센터, 캠브리지 젠센터는 거기는 돈을 거의 안 받아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저기는 부자들이 가는 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지금의 불교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냐. 이 데이비드 브레이어 박사의 뉴 부디즘을 다시 제가 조금 이해한 채로 다시 보니까 옛날에는 읽다가 덮었어요. 너무 뉴 부디즘이 이건 황당하게 오해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과 제가 브레이어 박사 만나기도 전에 선치를 읽기도 전에 본 책이 이겁니다. 부디즘 온 더 카우치. 상담에서의 불교라는 뜻인데 이거는 부디스트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책으로 다른 책으로 나온 책이에요.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이름으로 나왔어요. 앞에 읽다가 덮었어요. 앞에 좀 이렇게 막 하면서 읽다가 정말로 특이하게 해석을 하네. 근데 불교학자로서 제가 이걸 못 받아들이겠어요. 덮고서 안 읽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안양주 선생님이 갖고 있는 불교학자로서의 이 비판적인 태도는 충분히 저도 경험을 했었고, 그런데 그 위에다가 왜 이것을 불교를 아는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까? 자꾸 이렇게 좀 브레이저 박사가 보는 시각에서 보려고 하니까는 나름대로 와닿는 면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미 얘기했는데 무아 패러다임이고, 서양 심리 치료가 셀프 엔타이틀먼트라고 해서 자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서 자아를 회복시켜주고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반해서 불교는 이 자아 존중감을 중시하는 접근보다는 실제를 존중하는 접근으로서 실제가 바로 무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은 무아적인 경험들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타자 중심적인 접근을 한다. 그래서 이 칼 로저스의 접근 방식이 궁극적으로 내담자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fully functioned person이라고 하는 온전히 기능하는 인간, 사람을 딱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분은 fully functioned 붓다라고 합니다. 붓다와 퍼스는 격이 다른가요? 번뇌와 고래와 같다면 똑같아야 되는데, 붓다는 무아적 불성을 체험한 존재이고, 아직 인간으로 남아있다는 자아, 이 권리부여에 대한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 중심 치료, 인간 중심 치료와 선치료가 차이가 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쇼 사이코가 말하는 상담자의 관계, 상담 상황을 얘기합니다. 바닥에 진여로서의 법신이 있고 연민의 수단으로서 법신이 위에 있어서 여위에서 본원의 힘, 아미타불의 본원의 힘에 의해서 내담자의 덕행을 유도해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와준다. 근데 여기는 실제로 만나는 선에서는 세간적이고 상대적이고 인간적이고 유한한데, 이 바탕에는 출세간적이고 절대적이고 깨달음과 무한의 세계가 바탕에 놓여있다. 이런 상담을 제안을 한 것을 브레이저가 융의 심리학과 결합시켜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모든 붓다의 연화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자는 이걸 믿지요.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본래 붓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자의 식과 내담자의 식이 만나서 바탕이 돼가지고 그 위에 실제적인 의식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담자의 식 속에서는 오온의 순환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상담자의 식 속에서는 연기의 순환 과정이 일어나서 이 양쪽을 보면서 이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의 내면의 이 순환 과정에 대한 통찰과 그 다음에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그래서 스스로 자유를 찾는 과정이 바로 치료이다. 그 다음에 내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전이를 일으키고, 상담자는 역전이를 일으키지만은 내담자의 전이는 뭐 어쨌든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상담자는 일어나는 역전이나 내담자의 전이를 충실히 통찰하면서 상담 상황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진행시킨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설명은 쉽죠? 이게 잘 안 됩니다. 갈 때마다 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근데 이제 데이빗도 그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서동혁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가 그래요. 부처님은 다 알고 상담을 하셨는데 선치료 전문가들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그게 아니다. 나도 모른다.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화두 삼아서 가는 게 선치료다. 뭐 다 알면은 부처님은 우리는 부처님처럼 상담할 수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붓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붓다를 닮아서 붓다를 상담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내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철저히 봐야 됩니다. 붓다는 이미 다 봐서 해소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아주 그냥 정확한 한 번의 만남으로 치료가 일어날 수 있고, 또는 한 2번 정도 만남으로 치료가 일어날 수 있고, 아들이 죽어서 정신착란 증세가 있는 이 키사 고우타미 같은 사람도 한 2번 만나가지고 그냥 끝내버려요.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발견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줌으로써 실제를 보게 함으로써 치료를 했지, 부처님이 언제 그래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을 교자씨를 구해오라는 그 얘기로서 들려줬는데, 요즘에 어떤 큰 스님이 그런 얘기하면요 듣겠어요? 동네도 커서 교자씨로 고춧가루라고 한다고 치고, 사람이 죽지 않은 데 가서 고춧가루 얻어와라 그러면은 스님들은 그런 뚱딴이 같은 소리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이 지혜가 사람을 지도하는 방식, 깨우치게 하는 방식이 탁월한 것은 그분이니까 가능했고, 근데 선치료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데이빗 브레이저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하려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안 되지 않고 이게 원리를 아니까는 이게 될 수 있겠다는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게 이게 치료자로서의 믿음이. 제가 지난 여름 워크숍을 딱 끝내고 나서 아 나도 상담할 수 있겠다 이렇게라면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아직 진행 중이라서 5번 하고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 친구가 미얀마 가서 명상한다고 그러고 저하고 명상 같이 하다 미얀마 지금 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치료의 효과인지 본인의 그 능력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얘기 5시 5분인데 자, 사성제는 불완전함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사성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완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치료에 적용하려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아구가 잘 안 맞아. 그래서 고민하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세상의 괴로움을 실제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은 고귀하다. 그래서 성제라는 말은 고귀한 진리인데 이게 왜 고귀하냐? 이거 성인의 진리라는 것도 압니다. 아비담마 구사론에서 나오는 이것은 아리아들이 깨달은 진리라고 한 내용도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고귀하다는 말을 쓰면서 고통을, 불안전함을 마주할 수 있는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고성지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좀 와닿지 않습니까? 나는 괴롭다. 여기서 찌들지 말고 그래 괴로워 인정하고 진실하고 용기 있게 괴로움을 맞이하면서 살자. 이거예요.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부처님도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못 피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처님은 심리적인 고통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라한들은 이런 고통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집성제는 괴로움은 선과 악 양쪽으로 향할 수 있는 에너지와 동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두카 사무다이라고 해서 이 고통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에너지로 봅니다. 이것을 필링이라고도 하고 필링 붓다를 보다 보니까 이게 왜 필링 붓다인가 했더니 필링이 안에는 패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책에다가 써놨지만 그 고집성제 할 때 그것이 탄화라고 하고 가래라고 하는데 가래는 잘 알다시피 욕의 유의 무유의 감각적 쾌락 존재,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고통의 원인인데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바로 이게 분노나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가래를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근데 우리가 갈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티파카라나 87페이지에 나오는 그 부분을 어제 제가 PTS 사전 보니까 그 구절이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번뇌를 고통을 일으키는 가래, 하나는 고통을 멈추게 하는 가래. 이 가래는 이제 니로다 타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양쪽으로 선과 불선 양쪽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잘 써라.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한정 짓는 것은 고귀하다. 이게 멸제예요.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이분이 이 멸을, 니로다를 이게 컨테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컨테인먼트라고 하더라고요. 담아두는 거, 한정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보니까 이 가래가 너무 넘쳐나는 것을 일단은 차단시켜야 되지 않느냐. 가둬놔야 되지 않느냐. 근데 가다놓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잘 길들여야 돼요. 길들이는 과정이 도성기로.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가래는 더 일으키고 나에게 해로운 가래는 이제 점점점 극복시켜 나가는 과정을 고진멸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초기 불교의 입장으로 본 게 아니라 약간 대승불교적이면서 선치료적인 입장을 본 건데 생사의 두카, 고통과 열반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는 중론에 나오는 얘기 제가 중론 반 열반품에 나오는 얘기 써놨지만은 니르바나와 삼사라, 열반과 윤회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구절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치료의 근본은 초기 불교 용어를 갖다 쓰면서 대승불교적인 바탕과 선적인 바탕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해석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채택해서 스스로가 사성제로서 자기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갈망들을 또는 이 열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걸 잘 조절해서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시스템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얘기. 치료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다. 라고 제가 이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이걸 정리하면서. 필링보다는 전부 이 내용이에요. 나중에 책 나오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온에 대한 해석은 색은 일반적인 번역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다 해가지고 어디서나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숭배하는 형상이다, 색을. 이 색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숭배하고 여자는 남자를 숭배하다가 대상이 이게 갈라지고 많아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숭배하는 대상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또는 나하고 중요한 타자들이 상처를 줬다.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수는 반응이라고 봅니다. 고, 라, 불고, 불라. 그 다음에 상은 내용되고 고착되는 것. 우리는 상을 인식, 지각 또는 삼주냐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기의 그 선입견적인 어떤 판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봅니다. 이건 굉장히 일치하는 면은 있습니다. 행은 정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의 증식. 이것이 원래 번역하고 가장 맞다 이렇게 보고요. 식은 개인적 무의식으로 봅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개인적 무의식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색의 문제를 해결할 때 부처님은 오온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정견에서 여러 차례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직접 칸다 상유타를 뒤져보면서 그 구절들을 봤습니다. 근데 부처님 직접 오온을 소멸시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치온을 소멸시켜야 된다면은 오온에 대한 집착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오온도 소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이 오온을 만약 인격으로 보면 인격을 소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치료 방식을 적용한 것이 이런 방식이에요. 세계 문제는 타자중심 대상과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치유를 하고 나중에 시연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시연을 뭘 했나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주의를 나에서 타자로 가는가 하는 것을 계속 훈련시키는가 그렇게 연습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는 다시 조건 짓기, 상은 최면 상태를 변경하는 최면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매혹되어 있는 상태를 변경해서 깨어나게 한다는 얘기고 최면 사이코 드라마 즉흥 연구 판드라마틱이라는 말도 이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분은 상담하다가 잘 안 되면요 자기가 누워버려요. 앉아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일어나버려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시연 장면에서 본 두 사례입니다. 이분이 스님하고 하다가 잘 안 열리니까 자기가 누워버려요. 스님 앞에서. 그러니까 스님이 당장 그의 반응을 보면서 옆에 같이 누우면서 이제 작업이 이 느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판도라마틱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심리극과 선사들의 팔을 하고 방망이로 치는 이것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 행과 식은 이런 인지제국성이나 정신분석 같은 걸 통해서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칠각지 마지막 칠각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해한 칠각지는 심리치료의 진실에 대한 예리한 탐구를 하고 심리치료 자체가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고 모든 세부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용기를 가지고 노력과 열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진이고 저항과 긴장이 동반되는 치료 과정을 기쁨으로 삼는 것. 내담자는 정하고 치료자는 긴장하죠. 이게 좀 모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봐라. 그러니까 저항과 긴장, 방해 요소들도 붙다이고 다름아를 보고 좋은 치료자가 되는 욕구를 내려놓는 평화로움을 가져라. 이게 좋은 치료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치료해줘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 내가 저 사람의 실제를 발견하는데 좀 보탬이 되는 거울이 된다면 부담이 덜하죠. 그렇게 해서 평화로움, 경안을 경험하고 탐구를 위한 틀은 더 큰 의미에서 신뢰, 사마디를 신뢰라고도 하고 정확한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분이 이해하는 칠각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마디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정확한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부침을 포용하는 따뜻한 중립의 마음으로서 우페카를 갖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본래 우페카하고 가까운 개념인데 나머지는 이게 묘하게 불교적인 권리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치료적인 상황에서 상담자가 가져야 되는 자질로서 다시 응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상담자가 만약 갖는다면은 선치료나 불교적인 심리치료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어떤 하나의 툴로서 이해하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워크숍을 안 한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맞아요. 4년 만에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 안 간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는구나 이건 뭐지? 이렇게 화두를 일으키십시오. 마음챙김은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마음챙김도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정확한 나라차림 이게 요즘에 말하는 마음챙김이에요.
mindfulness of present experience with acceptance다. 심리학자들이 정의하는 수용의 태도로 현재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 근데 이건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딱 보고. 외부와 내를 연결시키는 것. 이거는 사티파타나 수타에서 나옵니다. 내적으로 자신의 신수신법의 생멸을 알아차리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수신법의 생멸을 알아차리라. 이것도 여기다 연결시키는 것.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보지 않고 교리적인 내용을 갖다 쓰면서도 상담 상황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주의, 의식 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이거는 이제 아까 오문에서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내에서 벗어난 유익한 마음들. 앞에 네 가지는 심리치료에서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의 형태로 네 가지는 우리가 항상 써야 된다. 근데 다섯 번째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치료자가 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치료자도 늘 본내에서 본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챙김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는 붓다 마음챙김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분이 연불수행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합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속념연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자성연물, 선 수행자로서의 내적인 자기 내면에 있는 붓다를 불러일으키는 그 수행으로서 연불수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강사 관음점에서 예부라고 2년 전에 나왔더니 서쪽에 해지는 것을 보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진짜 서방도 저를 믿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연불을 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연불만 하는 게 아니라 연불을 하는 이유가 내가 원래 붓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노력이라는 것을 옆에서 보여줍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 붓다의 가르침에 근거한 치료 과정에서 현대 심리학의 기법을 응용하고 무화설과 조건화라는 불교 심리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대화로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때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붓다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동료라는 느낌, 본부가 본부를 대하는 마음으로 치료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상담자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승이 제자를 이게 섬기는 마음으로 제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유명한 섬김의 리더십 나오잖아요. 딱 그 태도로 합니다. 내가 깨달았어, 내가 잘났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고 뭐도 모르지? 근데 한번 같이 탐구해볼까? 이런 식의 태도라고. 그러니까 상담자가 부담이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본래 모르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태도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 길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아까 리가드를 존중이 아니라 관심이라고 하는 게 맞다. 내담자를 무조건적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관심을 갖고 계속 보는 것이 존중이라고 볼 수 있지.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평형 상태를 흔들어 무지를 잘라내는 시도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마 코칭에서 질문 던지는 거하고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게 뭐 별로 얘기를 안 하면요, 일단 찔러봐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이거는 상담자들이 보통 안 하는 일이에요. 제가 뉴부디즘을 앞에 보면서 현대 불교에, 기성 불교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양반의 선치료나 이 불교심리치료 하는 것은 기성 불교인들이 심지어는 암체어 부디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암체어 부디즘은 스님들이나 불교 학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편안하게 자기는 누리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렇다고 대놓고 비판은 안 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안락한 불교를 하지 말라. 불교는 내면의 해탈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처님은 적극적이었다. 물론 부처님이 정치를 하시진 않았지만은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고통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7년도에 인도에서 56년도에 암베드카르가 불가촉 천민들을 불교로 개종시키면서 그게 바로 뉴부디즘이고, 베트남에서 스님들이 베트남 전쟁 때 소신공양하는 것도 뉴부디즘이 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 뛰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내담자에게만 던지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 불교학을 전공하고 수행을 한다는 불교 전문가들에게 던지는 이 사람의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똑같지만은 무상근무와 중생과 붓다가 두려워한다. 자성청정심과 객진론명이라는 열애장 세상의 맥락, 불성과 조건화의 과정. 그 다음에 우리는 괴로움을 겪지만 괴로움에 패배당하지 않는 태도.
이게 괴로움을 고귀하게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그다음에 내담자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오온의 순환 과정을 비추어 봐주는 내담자 스스로 실제로 발견하여 자유를 얻게 하는 과정이 선치료고 불교 심리치료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면은 상담자도 성장하고 내담자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 선치료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제 뭐 제가 이 학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불교학자 입장에서 정리해보겠다고 하면서 아직 제 나름대로는 대부분 이분 책을 다 갖고 있으면서 다 못 읽어봤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1번이라고 하고 앞으로 2번, 3번 해가지고 더 좀 정연화되고 더, 근데 기본적인 얘기는 제가 드렸다고 생각하지만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이분은 그리고 이게 진행형이에요. 이분은 한 번도 똑같은 워크숍을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똑같은 강연을 한 적도 없답니다. 늘 그때 대중들을 보고 해요. 만약 이분이 여기 가서 강의를 하라면요, 이거 다 만들어 오고 있어요. 이거 안 보여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이분이 얼마만큼 유연하고 얼마만큼 이 자기의 내면을 보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치료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4년 동안 같이 옆에서 보면서 많이 느꼈고, 근데 이분도 역시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이혼도 2번이나 했고, 새로 지금 여자친구하고 같이 지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아들 문제도 얘기하고, 자기 아들 문제는 얘기 먼저 안 했어요. 우리 식구 얘기하니까 자기 식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자기도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책을 보니까 자기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2, 3년간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고통 속에서 붓다이 가르친 불교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응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래서 선치료는 아무나 할 수 없지만은 이 원리를 알면은 나름대로 우리도 적용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상담 또는 도와주는 일을, 보살로서 도와주는 일을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범부로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